5년 안에 합격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기간보다 정확히 3년 빠르게 이 순간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대저택 라디오. 오늘은 이 인생의 방향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시기를 지나셨어도 내가 그때 그랬었지.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한 님의 저서죠. 언더독 마인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저자는 약 1600명에 가까운 소위 잘 갖춰진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냥 나다움 전략으로 지상파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저택 라디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저서에 담겨있는 저자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라디오 사연 형식으로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청취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대저택 라디오 오늘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찍이 나는 부침성이 좋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했다. 남다른 먹성 덕분에 덩치도 뒤지지 않았기에 초등학생 시절 골목대장 노릇까지 하며 부끄럼 모르는 성격으로 자랐다. 정확히는 부끄러움을 잘 숨겼다.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빚쟁이를 피해 다니는 이혼 가정이라는 정도. 그나마 친구들에게 들킬 걱정은 없었다. 좁고 지저분한 단칸방은 온갖 핑계를 대며 초대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빚쟁이를 피해 다니다 호프집 위에 있는 6평 남짓한 단칸방에 정착하게 되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홀로 나를 떠안게 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아 전략은 자유방임이었다. 채널이 5개밖에 나오지 않는 낡은 TV가 유일한 친구였던 6살 무렵부터 나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시작부터 개인적인 가정사를 드러냈지만 동정심을 자아내려는 의도 따윈 없다.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 내 이야기는 오히려 자랑에 가깝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혼자서 읽어낸 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할 자격도 없다. 그저 주체적인 선택과 나다운 당당함이 피력됐을 때 볼품없고 대책 없고 무모한 도전과 시작이 계속됐을 때 세상은 그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걸 진심으로 말하고 싶을 뿐이다. 아무튼 어머니는 내가 17살이었을 때부터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서랍장 위에 올라가 창밖을 향해 어머니를 외치며 수시간을 울어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한 소음인데 이를 두고 시끄럽다며 나무라는 이웃은 없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에 응답하는 메아리도 없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윗집과 아랫집을 두들기며 도움을 청하곤 했다. 그러면 같은 건물에 살던 이모나 공무원 삼촌이 자신의 방에 들여보내 주곤 했다. 자신들이 먹던 배달 음식을 나눠주거나 컴퓨터 게임까지 시켜주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남겨져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시절의 외로움을 회상하다 보니 자부심을 가져왔던 나의 장점들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집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근성, 자립심, 용기, 삭막한 곳에 내동댕이 쳐져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회복 탄력성. 이런 주체적인 성격 덕인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 제법 머리가 커질 무렵 유치한 서열 놀이를 하며 헛소문 내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덕에 학교에서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었다. 조금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다. 품위 유지. 그 시절 나는 내 이면에 숨겨진 단칸방, 무상급식 대상자, 이런 것들이 탄로 날까 곧바로 나의 태세를 모범생으로 바꾸었다. 싸우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강자 신용엔 모범생 타이틀이 제격이었다. 당시 반장이었던 나는 큰 소리를 내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했다. 그리곤 선생님을 저 잘했죠 하는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역시나 인생은 예기치 않은 고난의 순간을 받아들임의 연속이던가. 아이들 마음 읽기에 익숙치 않으셨던 초임 선생님은 기어코 이 말을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내뱉고 말았다. 반장, 너 급식 지원 받으려면 이번 주까지 서류를 내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기마다 서너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그것을 가난 증빙서라고 불렀다. 학교를 마치면
함께 집에 가기 위해 먼저 수업이 끝난 다른 반 친구들이 교실 앞으로 찾아오곤 했기에 나는 제출일자가 다가오면 이 가난 증빙서를 들키지 않기 위한 첩보 작전을 세우곤 했다. 청소 당번이 되는 날까지 버티거나 일부러 숙제를 안 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등 지금 보면 진짜 나를 숨기려고 하기에 이만큼이나 치열했던 때가 있었나 싶다. 아무튼 진짜 내 모습이 까발려진 순간 다리가 떨리고 등줄기가 간지러워져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그날은 친구들이 말을 걸까 두려워 온라인 게임에도 접속하지 못했다. 겨우겨우 자기 전 메신저를 켜보았다. 부재중 쪽지 3통. 역시나 공짜 급식 이야기였다. 허나 나를 얕보는 조롱이 아니었다.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나처럼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아온 친구.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을까 겁이 나 3학년 이후로는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겠다며 할머니께 생떼를 부렸더랬다. 할머니는 손주가 가난에 낙인 찍히는 일을 막기 위해 값을 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서류도 함께 내줄 수 있냐는 의외의 쪽지 3통으로 내 인생은 달라졌다. 너무나도 일찍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해방감, 왠지 모를 뿌듯함,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첫 순간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범생이니 힘이 센 친구니 같은 수식어로 치켜 세워 주었을 때보다 몇 배는 강해진 느낌이었다. 이후 나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서류를 걷었고 더 이상 나머지 공부를 할 필요도 청소 당번을 자처할 필요도 없어졌다. 태생은 불공평하다지만 인생은 하기 나름이다. 그렇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가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처한 상황을 불평한들 지금 당장 바꿀 방도는 없다. 애초에 태어나는 것부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불공평함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쥐고 태어난 것의 많고 적음은 다를지라도 원하는 삶을 사는 건 내 몫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 역시 큰 뜻을 갖고 깨우친 결과가 아니었다. 부끄럽지 않다고, 약점이 아니라고 내 마음을 속였을 뿐이었다. 그러자 정말 마법처럼 기회들이 생겨났다. 대입 면접 도중 그저 잘 보이기 위해 지어낸 말들을 늘어놓으며 말아먹던 찰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갑자기 무상급식에 대해 이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풀었다. 망해가던 면접 분위기 역시 180도 뒤집혔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성적과 몇몇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못했음에도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라만 보던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다움을 장착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결과였다. 나에게 나다움은 그리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정말로 죽음이 두려워 나답게 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자주 곁에 없는 시점부터 정말로 생존과 직결된 죽음에 대해 고민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개인의 진솔한 반응. 이것이 바로 나다움이다. 여기서 반응이 뜻하는 바는 좋고 싫음의 구분,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부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아우른다. 개인이 특정한 현상에 갖는 심상들은 그것이 발현된 원인이 명확한 것들도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나를 이해하려 애쓰고 때로는 몰랐던 속내는 발견하고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나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나다움을 위해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타고난 기질 위에 경험을 쌓으면 끝이다. 생김새를 비롯한 물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특징까지 일정 부분 타고남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두룩하다. 그렇다고 이 기질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기질이라는 토대 위에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경험이 쌓이며 나다움은 완성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기질을 두고 우리는 쉽사리 불공평함을 느낀다. 경주에 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나는 맨발인데 누군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다. 심지어 대신 띄워줄 대리자에게 맡겨두고 편안히 의자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까지 있다. 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출발점과 종착점만 있는 이 레이스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 이 모양새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불만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은 이미 울렸기 때문이다. 달리기로 한 이상 눈 뜨고 코 베일 수는 없지 않은가. 끝은커녕 당장
눈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앞지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오직 그 믿음에 모든 것을 베팅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다. 나는 무언가를 대표해 나서고 싶었다. 그 짊어진 책임감이 좋았다.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장점을, 내가 가진 것들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눈치채야 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주변의 만류가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필드는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할 필드라는 것이었다.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하면 곧바로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 방송국에 아는 분 있어? 100가지가 넘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왔건만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은 하나의 부정적인 공격에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도 자신이 없었다. 내노라는 외모에 스펙이며 친분에 비슷한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에서 어쩐지 내 자신이 초라했다. 대학교 2학년 그렇게 꿈을 접어둔 후로 내 삶은 인지 부조화의 연속이었다. 10년 넘게 목표했던 직업에 도전조차 하지 못한 내 삶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려도 딱히 더 잘 맞아 보이는 일도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일단 재밌어 보이는 일에 닥치는 대로 도전했다. 도전의 명분을 실패 경험 쌓기 위함으로 정했기에 두려울 건 없었다. 마음이 가면 그냥 했다. 여행에 흥미가 생겨 여행에 미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채널 PD로 들어가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클럽하우스 고민 상담사가 되기도 했다. 영상 편집 강사로도 활동하고 AI 흉내를 내는 라디오 진행자로도 몸담았다. 그야말로 나만의 부캐를 미친 듯이 만들었다. 요긴하게 쓸만한 잔재주와 각양각색의 경험을 쌓아도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세울 건 없어 보였다. 좋은 근무 여건을 갖춘 기업은 대부분 조직 분담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세워도 돌아오는 반응은 굳이였다. 그렇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다. 나같이 의기소침한 만능 재주꾼은 핏하게 들어맞는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과 취업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달랐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으니 때를 기다려라는 말은 희망 고문과도 같았다. 그 무렵 답답한 심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한 편 올렸다. 25.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삶이 김밥천국 같다는 이야기였다. 멀리서 보기에 그럴싸한데 특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전문성이 모호한 게 아니라 다양성 자체가 전문성이다. 그렇다. 나는 완전 잘못 짚고 있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개인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온갖 잔재주를 다 부려 종합 미디어 업체를 차려보았다. 6평짜리 원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은 나 하나. 개인이 아닌 회사로 보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진짜 회사처럼 보이게끔 운영했다.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클라이언트를 상대했다.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나니 확실히 단가부터 달라졌다. 한편에선 여전히 대학생 공모전의 영상을 출품하는 대학생이었지만 어찌됐건 공공기관과 미팅을 하는 대표이기도 했다. 일단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한 설명이 쉬워진다. 물론 이후 이력서를 낸 기업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이 역시 별거 아니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의아함은 그들 몫이다. 그야말로 잡스가 말한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와 같은 맥락이다. 효율을 죽어라 외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알짜배기로 정확한 결과가 아니면 안 하는 사회에서 나는 그냥 했다. 그냥 좋아하는 걸 했다. 호불호는 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다. 주변을 보면 호불호라는 게 없는 사람이 많다. 정말 아무래도 상관이 없기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다른 사람의 만족에 나도 만족하는, 양보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격변의 22살 무렵 청와대 외곽 경비대에서 의무 경찰로 복무할 때 부대원들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근무에 투입될 때마다 상상 게임을 펼쳤다. 정해진 주제를 각자 고민한 뒤 철수하는 길에 생각을 나누는 일종의 토크쇼였다. 일상에서는 굳이 상상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호불호에 대해
제대로 궁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턴 그냥 마음이 가는 것들을 했다. 그냥이라는 단어는 회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단어일 수 있다. 그냥 이끌려서 한 것들을 모아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 내면의 욕구를 가늠할 수 있다. 세상은 치열한 듯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내가 끌려서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 남들과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타인의 발자취를 뒤쫓기 바쁜 아이러니다. 다른 것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응답은 하나다. 너무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부족하고 열등하고 불리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저 최대 위험 요인은 변화 없음이란 것만 인지하면 그만이다. 나도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절 버려지는 시간에 할 것들을 3순위로 정리해 독파해 나갔다. 책 100권 읽기, SNS, 영상 편집, 2달 반짝 인기를 끌고 사라진 클럽하우스에서 재미삼아 고민 상담방을 운영하면서 예상외로 주목을 받아 5,000명 이상이 상담방에 들어와 실시간으로 내 이야기를 청취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나 나를 괴롭히던 방송국에 아는 사람 있어? 라는 말에 그 방송국 사람들까지 만나며 아나운서 시험에 다시 도전할 마음이 생겼다. 5년 안에 합격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1,600명의 지원자 사이에서 나는 누가 봐도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도대체 뭘 보고 나를 선택한 것일까? 그 흔한 아카데미도 사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다. 그냥 나답게 해보았다. 부족했던 전문성을 증명하기보다 다재다능함에 승부수를 걸었다. 나는 내 할 말을 솔직하게 했고 의아함은 언제나 그렇듯 마찬가지로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나다울 뿐이었다. 3차 전형에 10명이 넘는 지원자가 이미 현업에서 활동 중인 아나운서들이었다. 그간 기성적인 아나운서로 부족함이 없는 척을 하며 열심히 피력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것임을 알았기에 새로운 수를 썼다. 내가 비록 김밥 천국이지만 모든 메뉴의 맛이 기본 이상인 것을 피력했다. 1등은 아니지만 사람들 관심을 끄는 것엔 자신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기간보다 정확히 3년 빠르게 이 순간이 찾아왔다. 방송국 9층에 내려 아나운서국 현판이 달려있는 복도에 들어서는 이 순간을 수도 없이 마음속에 그려왔었다. 군기가 잔뜩 들어간 말로 열심히 배우겠다고 외치자 국장님이 의아한 듯 말을 건넸다. 뭘 배우나?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마. 자네는 이미 플레이어야.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선배들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많을 거야. 그런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너의 길을 가. 그렇게 나는 입사 4일차에 뉴스에서 춤을 추는 요상한 아나운서로 회자되고 있었다. 나는 신중함을 빌미로 뜸을 들이는 것의 역효과를 일찍이 알아버린 덕에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인생 구간을 빠르게 지나쳐왔다. 그냥 남들보다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기대가 적었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한 쉬운 일들이 작은 성과로 보여졌을 뿐이고 어느 순간 망설임을 줄였고 보상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해야 할 이유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다가도 위험 요소들과 그로 인해 생기는 기회비용들이 머리에 쏟아지면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일수다. 재미난 상상으로 시작했던 일이 부정적인 기운이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바람에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한 과정은 한마디로 주변을 둘러싼 부정적인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분투의 과정이다. 세상의 기본 값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언제나 부정의 잔상이 짙게 머문다. 문학 작품만 떠올려 보아도 희극보다는 비극이 압도하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니던가. 우리는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 애초에 내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아는커녕 혼자 힘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살아있는 우리는 동시에 죽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방향으로 치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 관성을 타고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나의 생각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이너스로 향하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 내 스스로 내린 명제다. 누군가에겐 헛소리로 들리기 십상이지만 나름의 전제를 부여하고 나니 인간적인 성향을 받아들이는데 느껴졌던 복잡함이 하나 둘 씻겨 내려갔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도망치고 묵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체적인 대응을 할 여지가 생겨난 것이다. 당신만의 삶의 이유를 상상해보고 남의 생각을 반박해보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만한 명제를 가지기를, 그래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품기를 바란다. 그러니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개선과 해결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 주려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의견에 최대한 무게감을 낮춘다. 누구나 마음의 짐을 이고 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짐의 무게가 아닌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책을 양손으로 든 채로 머리 위로 뻗어보자.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다. 그 자세로 5분이 지나면 어떨까? 팔이 끊어지는 고통이 찾아오리라. 마음의 짐도 다르지 않다. 제 아무리 가볍게 여겨지는 아픔일지라도 무심코 지나치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뿌리가 마음에 깊이 내려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 제때 달래주어라.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에 대한 인정, 격려로 새롭게 의미 부여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라디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